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도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8월 들어서 이제 거래일 기준은 겨우 이틀 지났습니다만 7월 말 대비 너무나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급격히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리세션, 즉 아래 공포에 시장이 휩싸인 모습인데요. 자, 우리 증시도 금요일 좀 뼈아픈 급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이탈하고 코스닥도 800선을 하회하면서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 공포에 휩싸인 시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아는 사람만 뛰어든다던 부동산 경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입찰 절차부터 매물의 옥석을 가리는 법,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대처법과 핵심 팁까지 하우머니에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난 2분기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3분기 분위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쇼크에 또 한 번 고꾸라지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한 주 시작에 앞서서 마음 단단히 잡고 시장 포인트 짚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말 그대로 폭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만 선이 붕괴가 됐고 S&P 500도 1.8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크게 떨어지면서 전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해 기술적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장이 열리기도 전에 공개된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비농업 부분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7.9만 건보다 크게 감소해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업률도 4% 초반에서 4.25%로 상승했고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에서 0.2% 증가로 둔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부분 바로 이 3회 법칙입니다. 3회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법칙인데 이번 결과에 따르면 0.53%포인트가 되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7월 FOMC 기자회견에서 이 법칙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3회 법칙은 경제 법칙이 아니라 통계적 규칙성이므로 반드시 경기가 침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이 법칙을 만든 연준 경제학자 출신 클라우드 삼도 작년 11월 인터뷰에서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할 경우 추가 노동력이 공급될 실제 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7월 실업률이 미국의 자연 실업률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금리나 당위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고용보고서 내용을 반영하면서 9월에 25bp 인하가 아닌 50bp 인하, 즉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약 22%에서 60%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남아있는 9월, 11월, 그리고 12월 총 3번의 FOMC에서 연속적으로 25bp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특히 이번 8월 경제 지표가 부진할 경우엔 9월에 한 번에 50bp 이상 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화 그리고 주식시장, 국채금리 큰 폭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 경우 마감 무려 3% 넘게 급락세 보이면서 3.8%대까지 급락했는데 이보다도 더 떨어진 3.79%대 보였습니다. 2년물도 3.87% 보이면서 작년 12월 말 이후 가장 큰 하락폭 보였고요. 2년물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23.3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보였고 한 달 사이 약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개별 종목 흐름도 보시면 애플의 경우 실적 발표에서 아이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는 등 개별 호재로 혼자서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테슬라 등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하락세 면치 못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도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8% 넘는 급락세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집중해서 좀 보면 진원지입니다. 인텔.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기대 매출,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15% 정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소식과 배당금 지급 중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26% 넘는 급락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관련주들 줄줄이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 강세를 보여주는 필수 소비자나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는 견조했습니다. 경기 하강 우려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6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로 간다고 보는 의견은 소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수도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온 만큼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지 이번 주 매크로 지표 발표 일정에 유의하시면서 주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고 큰손 고객 애플이 구글을 선택하면서 시장 지배력에도 균열이 생긴 가운데 설상가상 야심차게 준비해온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은 설계 결함으로 양산이 3개월 연기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일찍이부터 선주문을 했고 당초 올해부터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대량 출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 대변인은 하반기 칩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만 밝히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딴 악재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AI 붐이 과장돼 있다면서 엔비디아가 버블에 빠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 지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보다 2배나 커질 만큼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실적에서 성장세 둔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니 이익 성장률이 29.9%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4분기 56.8%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는 추세인데 향후 3분기와 4분기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공지능에 통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쏟아부은 만큼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최근 이들 기업들이 내놓은 실적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AI 붐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인텔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26% 넘게 폭락하면서 주가는 1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2분기 매출과 수익 모두 기대치를 밑돈 데다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5,000명을 내보내고 4분기에는 배당금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투심이 요동쳤습니다. 한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인텔은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반도체 패권 탈환에 나섰지만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인텔이 당면한 문제가 이제 기업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중국 판매 실적이 마침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상하이 공장의 출하량은 74,117대로 1년 전과 비교해 15.3% 늘었고 직전월인 6월과 비교하면 4.4% 늘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었는데 넉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부진한 기록을 끊게 됐는데요. 하지만 고민은 여전합니다.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상하이 공장 생산량은 1년 전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토종업체들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면서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 대란을 막아보고자 세워진 유럽의 관세 장벽은 중국의 최대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테슬라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했던 로보택시를 비롯한 미래 산업 로드맵까지 밀렸고 미 대선을 앞두고 머스크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자 우리 시장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주목받았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7월 첫 주 91명에서 지난주 465명으로 한 달 동안 약 5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출률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4%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볼 때 겨울철에 증가했다, 5, 6월에 감소하고 또 여름철에 소폭 증가했다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관련주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수잔택이 25.76% 올랐고요. 진매트릭스도 16.4% 뛰었습니다. 이어서 랩지노믹스와 PCL 모두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줄줄이 내리는 급락장 속에서도 석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1일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한 데 이어서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도 지난달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번 피살에 대해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추가 무기 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 관련주들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가 13.86%, 중앙에너비스가 5.52% 올랐고요. 흥고석유가 3.35%, 또 S오일이 0.74% 상승했습니다. 통신주도 그나마 약세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통신주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꾸준히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은 지난해 주당 3,545원을 배당했으며 올해도 1분기에 주당 830원, 2분기에도 똑같이 830원을 배당한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또 KT도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했는데요. KT는 올해 1분기 주당 500원을 배당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통신주가 점점 AI 위주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SK텔레콤은 AI 세미나를 진행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통신사 특화 AI 모델 ADAT 개발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I 전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최근 통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93%, LG유플러스가 0.4% 올랐고요. KT가 0.2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는 최악의 날을 맞이하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데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락한 것이 하락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회의론이 커진 데 이어 반도체 기업 인텔도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인텔은 3분기에도 매출이 월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업황마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성적표가 공개되자 국내 반도체 기업은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와 TCK 모두 9%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가 8.42%, 삼성전자가 4.21%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갑자기 얹힌 경기 침체 내러티브에 또 기업들의 실적도 하방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공포의 검은 금요일, 우리가 쉬는 사이 미증시가 또 한 번 폭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검은 금요일이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 박앤세일로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될지 시장 꼼꼼하게 복귀하시죠. 양 지수 마감 상황 처참했습니다. 코스피가 3.65% 급락해서 2676.19포인트,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그동안 코스피의 강한 지지선이었던 121선마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4.2% 폭락했습니다. 779.33포인트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2,3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내린 무시무시한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모두 대규모 물량을 던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8,449억 원 순매도, 기관도 7,807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개인 홀로 1조 6,214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지수는 맥을 주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양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505억 원어치 팔아치웠고 기관도 89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홀로 2,4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너나 할 거 없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0.75% 올랐지만 나머지 9개 종목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특히 우리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약세의 골이 깊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21% 하락해서 한 달 반 만에 8만전자를 반납했습니다. 종가 79,6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10위권 중에 약세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무려 10.4% 폭락했는데요. 10% 이상 빠진 건 한 13년 만인데 현재 종가 17만 3,200원으로 올해 5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7만 원 선을 하락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가 3.75%, 기아가 4.46% 내렸고 셀트리온이 3.2%, KB금융이 5.78%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 역시 심각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3% 추가 상승하긴 했지만 나머지 2위에서 10위권은 모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이 7.52% 급락해서 30만 원 선 다시 반납했고요. 에코프로와 HLB, 삼천당제약 1,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캠은 4.5% 하락, 셀트리온제약 거의 9%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또 리가캠 바이오가 5.2%, 휴젤이 4.46%, 리노공업도 6%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5원 올라서 1,37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역외 환율은 1,350원대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가 가파르게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원화값은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폭탄을 맞은 우리 시장, 이번 주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회복 탄력성 또한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실적이 좋거나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종목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금융지주와 NC소프트, 내일은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 위메이드, SK텔레콤, 카카오페이 등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수요일에는 LG유플러스와 롯데쇼핑, SM 등이, 그리고 목요일에는 카카오와 넷마블, CJENM, LG,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금요일엔 네이버와 컴투스, 코오롱인더, CJ 대한통운 등의 실적이 나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로는 오늘은 일본은행의 6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중국의 7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 상황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ISM 서비스업 PMI도 밤에 발표가 되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세계 최대 낸드 플래시 행사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 개최되는데 지금 주가에 큰 타격을 입은 반도체 대표주들이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중국의 7월 수출입 등을 확인하시고요. 목요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 그리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을 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엔 중국의 경기 지표와 함께 국방 인공지능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방산과 AI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로 새롭게 입원한 환자가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소식에 수젠텍과 진원생명과학 등이 상승했는데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시장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미증시가 또 급락한 터라 우리 시장 오늘 출발 상황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의 보릿고개를 잘 넘기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가 8월 첫날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확 바뀌네요. 지금 뭐 변동성 지수도 한 달 만에 지금 100포인트가량 한 93포인트 넘게 올랐죠. 네. 예. 우리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뭐 7월 말 8월 네. 초 FMC 결과 뭐 따지고 있고 그렇죠. 이랬는데 말이죠. 그 여운이 채가기도 전에 무슨 뭐 코스피 100포인트, 니케이 2000포인트 이런 그 하락폭을 갖다가 보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고용지표까지 저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월 주초 거래 이제 또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 갖다가 가장 완곡하게 이렇게 워닝을 발휘하셨던 우리 송 대표님 나오신 네. 날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짚어보시죠. 네, 디멘전 투자자문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강하게 말씀하시지, 송 대표님. 어떻게 보면 저희 요일별 나오시는 패널 분들 중에 이런저런 자료와 더불어서 송 대표님은 조금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조심하자 하는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잘 가고 있는 장에다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셨나요? 뭐 지금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래 공포가 있긴 하지만 그 소위 그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닙니다. 아래 네. 공포. 예, 네, 네. 결국은 지난 목금을 시장을 전반적으로 특히 이건 갑자기 이제 아래 공포로 넘어간 예. 건데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뭐 샵 얘기도 아까 나왔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장에 혹시 브렉스완이 있으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라고 아마 몇 번을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러셨어요. 드렸었는데 네, 네. 그 BOJ가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상을 했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별로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권에 굴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사실은 네, 금리 네. 인상.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일본의 신임 외환 관리 당국 관리자가 나와서도 우리는 엔화 강세를 원한다 예. 얘기했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에 있을 미국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지지대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지지율이 30% 미만, 예.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잘해야 25에서 27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본 정계에서는 그 정도면 그냥 알았을 때 물러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이번에 뭐 끝까지 간다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일본 증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까? 일본 국민들이 다 가난해졌거든요. 가난해졌어. 예, 왜냐면 해외 거기 은퇴자들 많은데 해외 나가서 좀 여유 있게 돈 써야 되는데 네. 갑자기 2년 만에 지금 엔화 약세가 40%나 일어났거든요. 가면 돈이 갑자기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결국은 네.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이 초강수를 뒀고 위에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굴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엔화 강세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열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 급격하게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일단 일차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 가장 큰 그 뭐랄까 거의 촉매를 준 것이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몇 % 나오면은 만족하겠냐. 네. 그냥 네. 똑같이 4.1 4.1. 얘기했는데 네. 지금 4.3 나오면서 그렇죠. 소위 샴 룰이 트리거가 됐지 않습니까? 0.53%까지 가버렸던가? 예. 예. 그러니까 원래 0.5가 넘어가면 0.5를 문제인데 넘어가면 침체인데. 네, 0.53까지 가면서 이것이 이제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행복감에 꽉 차서 주식을 꽉꽉 채웠던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 선호에서 그러니까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네. 그런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냥 미리 다 털어놓으면 지난주까지 해서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오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이번 주 중에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확실히 그 전체 시장의 그림은 좀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이번 주 중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성장주로 꽉꽉 채웠던 포트폴리오들을 제가 말씀드린 좀 다변화, 다각화시키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충격을 받는 거라고 하면 중소형주는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결국은 못 버티고 예. 소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럼 예. 아예 그 차트부터 먼저 예. 보시면 예. 그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원래 한 달 동안 제일 좋았던 게 소형주였잖아요. 네네. 저희가 로테이션 최근에 얘기하고 뭐 순환매 소리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원래 네. 시장에 바라던 아주 멋진 아름다운 그림은 빅테크가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거기서 이제 바톤 터치해서 그 소형주가 막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전체 지수가 쫙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네, 네. 빅테크도 빠지고 여기서 이제 소형주까지 이제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형주들은 대체로는 수출보다는 내수로 먹고 사는 그렇겠죠. 회사이기 예, 때문에 예. 아래 공포가 오면은 사실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또 소형주일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형주 중에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절반이 다 그 소위 적자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더 좀 심하게 격한 영향을 받고 초소형주는 더 심하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서 좀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 넥스트 다음에 구축하실 때는 첫 번째로는 소형주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네. 놓고 보면 많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소형주 중에서도 러셀 2000을 쫓기보다는 S&P 600을 쫓는 게 낫다. 왜냐하면 S&P 600은 그 소위 적자 기업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지더라도 제가 600으로 썼는데 저게 S&P 600 쫓는 ETF인데 저거는 좀 덜 빠지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형주 투자하실 때도 아마 미국 투자를 아예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시가총액 가중인 S&P 500 스파이보다는 RSP라고 해서 동일 가중 ETF가 있습니다. 동일 가중을 투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익을 좀 더 중심으로 쫓고 너무 빅테크에 치중돼 있는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길게 끌고 가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감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유난히 두들겨 맞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거는 체감인 것 같고 실제 우리 대표님 매주 체크해 주시는 국가별 지역별로 한번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 많이 오르는 놈들이 많이 두들겨 맞았다. 예, 심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이고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많이 그래서 한 주간도 그렇지만 한 달을 지금은 이제 한 달을 같이 보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 네. 한 달 한 주 다 놓고 봐도 네. 니케이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AI 밸류 체인들. 아하. 예, 그러니까 나스닥 100, 대만, 네덜란드 다 빠졌고요. 이번에 사실 좀 봐야 될 게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저기 또 하위권에 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자동차주하고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탈리아하고 예. 프랑스. 네. 결국은 이거는 글로벌 수요가 준다는 우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런 영향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한 달 플러스 낸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가 플러스를 냈습니다. 호주. 이 날씨가 달라서 그런지 계절이 달라서 그런지 호주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냈는데 보면 저 나라가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달러 대비 강세로 갔지만 호주만큼은 약세를 좀 유지를 했었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연초 이후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나라들을 대체로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차트에 환율을 같이 봐주시면 다음 차트에 보면 환율 이게 계속 모든 나라가 다 환율 강세로 간 게 아니라 네. 일본, 스위스, 뭐 태국,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달러 대비 지금 환율 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환율 약세로 가고 있는 게 멕시코, 브라질, 호주,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연초 이후에 터키를 제외하면은 지금 멕시코, 브라질, 호주는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네. 심지어 마이너스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강세로 간 나라들이 대체로 이번에 주가도 좀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보니까 일본 옌 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달러 옌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때 지난주에 왔을 때도 이제 요 정도로 네. 끝났느냐, 뭐 네. 시작되느냐 뭐 했는데 이게 아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기 때문에 이게 9월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그 PPP 베이스로 가면은 사실은 옌 달러의 적정 가격이 90엔대까지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원 미만 94.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예, 94엔 정도까지도 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과거 2년 전 수준이 제 기억에 한 115엔, 120엔 예,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49엔까지 뚫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하방을 얼마나 뚫을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미국 금리 떨어지고 일본 금리 올라가면서 점점 더 붙으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쨌든 한 130까지는 쭉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봐오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압력으로 전반적으로 결국은 그 정도까지 만약 간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자금 지금은 헤지펀드들이 엔화 빌려갖고 투자한 요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일본 본류의 큰 자금들 해외 나가 있는 일본의 투자 자금들이 다시 자기 본국으로 들어올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일본 시장과 엔 달러 환율을 지속적으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지금 장이 통상적인 장은 아닌 것이 뭐 흔히 말하는 뭐 200일선 같은 거 그리고 뭐 150엔 정도 같은 뭔가 요 라운드 넘버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장에서는 그래도 단숨에 깨지거나 이러지는 돌파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52에는 뭐 선이 하나 걸리고 무슨 뭐 150에는 뭔가 심리적으로 이랬는데 이게 진짜 숨도 못 쉬고 다 깨졌어요. 지금 146엔입니다. 146엔 오늘 깨지네요 아침에.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지금 이게 단순히 외환 시장에서 딜러들이 엔화 강세에 배팅하는 엔롱 포지션 구축 뭐 이런 식의 어떤 투기적인 플레이로만 설명하기 힘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그 소위 그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신용 거래가 많은 종목들이 네. 올라갈 때는 신나게 잘 올라가는데 잘 가죠. 한번 꺾이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냥 가격 안 보고 불문하고 다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위 그 마진 그 소위 그 담보 비율을 못 네, 맞추면 네.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이 대체적으로 이게 그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거래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동폭이 평상시 작다 보니까 예. 그것을 더 키워서 많이 가져가려고 레버리지를 많이 키우는데 결국은 레버리지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좀 그럴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이 과열 우리가 많이 봤던 붐비는 시장이 두 가지였는데 빅테크 쪽이랑 사실은 이 엔화와 관련된 엔 약세 베팅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과열돼 있는 투자였는데 그 레버리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과매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것이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특히 주식시장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올 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야 했다면 역시 우리가 이번에도 배울 그 교훈은 다각화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건 잘 몰라서 뿌려놓는 거잖아요. 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시면 저는 계속 그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투자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중립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필요가 꼭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막 미국 고용 지표가 갑자기 흑소리 나올 정도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또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9월에 가서 금리 인하가 25bp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빅스텝. 빅컷, 예. 뭐 50bp도 한다. 아니면은 야 어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죠. 9월 FOMC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임시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고 저 소위 하방 쪽으로 좀 아직까지 이 장이 아직 바닥 잡으려면 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그거더라고요. 약도 때 맞춰 써야지. 지금 금리 인하는 늦었다 얘는.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7월 달 금리 인하 하면 오히려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거다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만약 50bp 인하를 갑자기 들고 나오면 그것도 악재로 받아들일 그것도 가능성이 악재인가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뭐 샴룰 아예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네네. 드리면 3규칙이 보통 그 아까 앞에서도 언급 잘 주셨는데 최근 3개월 평균하고 최저 12개월 최저 숫자의 격차가 0.5bp 네. 이상 벌어지면 0.5%포인트.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0.53까지 해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기술적으로는 샴룰이 발동된 거다. 이게 지난 70여 년간 단 한 번 틀리지 않은 그런 조기 경보 신호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 긴장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관관계가 많이들 깨졌어요. 아, 대표적으로 그 소위 우리가 했던 컨퍼런스 보도의 리딩 인디케이터 아, 그거 경기 엄청 깨졌잖아요. 경기 예를 선행 들면. 지수가 예, 그런 식으로 네. 심지어는 저 크라우디 샴도 이게 5월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말에 블룸버그하고 그 저기 예, 라디오에서 예. 저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본인도 틀렸으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기 이번이 첫 예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상관관계들이 많이 깨졌던 것들이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오히려 좀 실업률이 오히려 좀 안정되면 좀 시장이 좀 안도감을 비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일부는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예. 뭐 텍사스에 엄청나게 뭐 실업자가 늘어나서 뭐 이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노동통계국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써놨더만요. 예. 큰 영향 없었다. 예, 노동통계국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다 고용에 잡혀 있다. 네. 다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랑 임금이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당분간은 계속 지금 그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소비가 좀 꺾이는 게 좀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막 급격한 우상승을 안 하도록 연준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표님도 싸움 하셨다가 샴 하셨다가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는 샴이 더 샴. 발음이 쉬운가 봐요. 예. 근데 아까 저 화면 쌈룰 SAHM 사람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죠. 예. SAHM은 쌈이죠. 예. SHAM이면 샴인데. 네. 예, 근데 대부분 우리 기사나 언론들 제목 표기 보면은 샴 거려 사서 죄송하네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쌈이죠. 네, 클라우디아 쌈. 아, 근데 그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특히 국채 수익률. 지금 상황에선 사실 그 사이에 계속 시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네. 주식과 채권의 상대 밸류에이션. 네. 이 주식이 너무 과열돼 있다. 음. 채권 거기에 비하면 너무 싸다라는 게 컸고요. 확실히
그것이 그러니까 소위 실업률 상승,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그러면 보통 채권으로 많이 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 너무 과도하게 포지션이 돼 있고 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지금은 조금은 이제 중립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연동돼 있는 채권 비중이 좀 적었던 측면, 너무 주식을 꽉꽉 들고 있었던 측면. 두 번째로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최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채권 금리 빠지고 왜냐면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채권 금리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미국 이게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그 재무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큰 변동 안 하고 내년으로 갈수록 재정 적자를 막으려고 채권 찍어내는 거, 그 플러스 그걸 받아대는 일본 자금이 지금 저렇게 엔화 강세로 가면 빠져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는 채권 금리의 하락폭이 조금 하방이 막힐 수가 있어서 그것들은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앞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또 업종별 수익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난주 업종을 보시면 네. 결국은 그 좀 뒤섞이긴 했지만 지난 한 주는 확실히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안 빠졌다. 한 달 놓고 봐도 그렇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데 수혜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봤던 부동산, 네. 유틸리티, 건강관리, 필수소비, 특히 지난주엔 필수소비 정도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냈거든요. 네. 반면에 확실하게 좀 안 좋았던 쪽은 빅테크가 속해 있는 세 개 대표적인 기술,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이쪽이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확실히 경기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에너지주를 이번에 좀 많이 끌어내린 거 아닌가 좀 싶고요. 확실히 시장 자체는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경계 둔화 내지는 침체를 염두에 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거의 뭐 이자 비용 안 드는 엔화를 빌려서 일본 내에 있는 기관들이 나가든 해외 기관들이나 뭐든 일본 돈 빌려서 딴 데 막 투자를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게 그러면 엔화가 강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해야 되고 그 무렵에 마침 자산 가격도 막 흔들리고 하면은 엔캐리 청산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왜 일본 국내 증시가 빠지죠? 그 일본에 대한 최대의 기대는 엔화 약세에 의해서 네.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난 3년, 5년간의 큰 흐름은 엔화 약세의 방향성하고 니케이 225의 방향이 보시면 같았죠.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상관관계가 당연히 엔화 강세로 가면 그 기업들이 손해 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익 실현해야죠. 거기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똑같은 돈을 엔화 약세일 때 바꿔서 이제 강세로 가면은 그 지금 소위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좀 빠져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붐비는 한 좁은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나게 파티를 벌이다가 예. 갑자기 뭔가 뭐 불이야 그래도 소리 나면은 문은 하나인데 글로 뛰어나다 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형국이 딱 그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M7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붙었잖아요. 뭐 미저러블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뭔가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다가 또 낙폭도 굉장히 뭐 민주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변동폭도 컸고요. 어떤가요? 지금 M7들 한 달 동안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번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참 기대가 컸는데 예. 왜냐하면 정확히 1, 4분기 때 4월 달에 조정받고 3, 4월에 조정받고 4월 말에 시작됐던 1, 4분기 실적 시즌에 좋은 호실적들을 발표하고 전망 발표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완전히 끌어올려줬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정확히 메타 정도만 빼고 나면 지금 보시면 저게 붉은색이 이제 그 주간 수익률인데 메타만 플러스를 냈고 나머지 전체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한 달로 놓고 보면 뭐 누가 더 많이 빠졌냐 서로 이제 앞서거리 뒤서가면서 더 빠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좀
비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쪽에서의 그런 레버리지 투자와 대표적으로 이쪽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CTA라는 그러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들이 저기 꽉꽉 채워놨었거든요. 네. 레버리지 써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빠져나오면서도 저렇게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옛날에는 물 반컵 있었는데 반컵이나 있어 이렇게 하고 지금 반컵밖에 없었는데 이제 뒤로 바뀐 거죠. 예. 지금 AI가 계속 좀 AI가 돈 버는 예. 거예요. 그 전에는 소위 본인한테 이렇게 say me, tell me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show me로 바뀌었다고. show me.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보여줘. 근데 돈 버는 거 들려줘가 아니라 눈에 보여줘 했는데 돈을 버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하.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앞서도 말한 대로 이제 심지어는 그 딜레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신제품이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악재들이 동시에 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는 M7에 대한 그러한 소위 엄청난 사랑, 열기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한풀 꺾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609포인트. 2,600선 지지 여부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3%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54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시장 하방 압력이 좀 세지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 4% 넘게 떨어졌고요. 오늘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3%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7,0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지난 금요일 10% 넘게 빠졌죠. 오늘 추가적으로 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가량 빠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0만 2천 원. 현대차가 1.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1,000원이죠. 기아가 오늘 4%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2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약세가 예상되고요. 셀트리온도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8천 원. KB금융 3%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8만 600원, 포스코홀딩스도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4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우리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줄줄이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반등을 보여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호가 분위기는 글쎄 이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500원, 알테오젠도 4.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28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도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9,600원, HLB 3%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8,200원, 엔캠 5%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6,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호가에서는 26% 급락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호가다 보니까 이제 워낙 여러 가지 허수라든지 변수가 많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 지금 29%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뭐 한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뚜껑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휴젤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200원, 8만 500원. 리노공업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7,500원. 클래시스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관건은 이제 낙폭이 축소되는지 확대되는지 여부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네요. 네. 예. 지금 뭐 그나마 기대했던 게 우리 개장 무렵에 미국 지수 네. 지수 선물이 조금이라도 반등 시도가 나와주면은 네. 싶었는데 미국 지수 선물도 현재까지는 뭐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네요.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는데 삼천당 호가였지만 호가지만 하한가 호가는 좀 심하네요. 오를 때 그렇게 신나게 오르더니 참. 네. 이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 현대전자포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시장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뭐 코스피는 2,670선 지금 붕괴 오늘 호가로 봤을 땐 예상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일장 전반적으로 지금 출발부터
일단 지난주를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게 지난 금요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최근에 또 전운이 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 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연준에 그 쟁쟁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 있다는 연준만 해도 연착륙 가능합니다. 뭐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 하다가 느닷없이 경기 침체니까 이 와중에 또 우리 노 센터장님 또 얼마나 바빠지시겠어요. 반도체주가 예.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찾으실 예. 거고 예, 또 예. 대답하면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네, 예, 부담스러운 질문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SK 하이닉스가 저게 10% 넘게 네. 빠지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대 낙폭인데다가 삼성전자 이것도 7만 원 갔다 7만 전자가 됐습니다. 예.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저 반도체주 왜 이렇게 또 벼락을 맞고 있죠? 저희가 봤을 때는 첫째가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HBM 수출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기업들이 HBM을 크게 뭐 수출하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H20에 HBM3 좀 나가는 게 있는데 또 GPU에 대한 규제가 또 추가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되게 이제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고 또 다른 기업들은 또 AI 투자에 대한 또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좀 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센티멘트가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는 오히려 이런 매크로적인 아니면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 이외에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블랙비엘이라는 넥스트 GPU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출시가 딜레이 된다는 그게 지금은 더 저도 지난 주말부터 현재 오늘 아침까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되려면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8월 28일 날 그 엔비디아가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엔비디아의 블랙엘의 출시 지연 가능성은 4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1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하락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대만 쪽에서 이제 블랙엘이 좀 관련 이슈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5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블랙엘 출시 지연 없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게 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특히 반도체주가 쉽게 의미 있게 반등하시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버텨야 되는 예. 거예요? 저희는 뭐 주식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돼서 또 2025년에는 또 어쨌든 업그레이드된 트렌드 숫자가 뭐 어쨌든 2배 이상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또 주력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는 것도 또 투자 의사 결정에는 항상 고려해야 될 시장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점 매수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에 네네. 대해서는 저희는 뭐 2,600 그리고 2,550 이 두 레벨대에서는 아마 테스트를 받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한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맞는 얘기죠? 고려한다는 보다는 좀 더 시차를 두고 고려하라는 시차를 두고. 지금 예, 이제 다소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네. 인식을 갖고 계시구나. 네. 네. 8월 28일 전까지는 저는 반등은 하더라도 강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이 제가 봐도 뭐 단순한 이슈일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코어스 L의 이슈인지 아니면 칩넷으로 만든 블랙의 투칩의 이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장이랑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뭐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참 8월이 쉽지 않은 달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센터장님께서도 예. 오랜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 예.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그 블랙웰도 말씀 주셨지만 8월 말에 있을 미국의 이제 대중국 예. 그 반도체 규제 통합 패키지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달 말에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7월 달에 한번 일희일비 그냥 하루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7% 예. 끌어내렸다가 또 일부 국가 예외한다고 예외로 쳐준다고 지난주에 또 7% 올렸다가 예. 막 이렇게 엄청 변동을 주고 있는데 소위 외국 그 생산품 직접 생산품 규제 규칙 이런 F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것 안에 기존에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 장착된 제품이나 장비뿐만 아니라 기존 거 이미 올드 테크놀로지 쓴 것들을 쓴 기존에 AS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는 네.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큰 건데 여기에서 예외로 해준다고 한 것이 하도 동맹국들이 그 반발이 심하니까 일본, 네덜란드, 우리나라 정도만 예외를 해준다는데 그 내부자 얘기가 그 블룸버그 기사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중국에 더 이상 안 팔 국가들을 예외로 빼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예외로 된다는 것 자체에 너무 우리가 강한 그 소위 크레딧을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8월 말에 그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규제 패키지가 소위 미국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 뭐 ASML 같은 데죠. 결국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정말로 앞으로 하반기에 이 AI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큰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어서 그건 계속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호사다말하고 호재가 나올 때는 호재만 얘기하고 악재가 나오면 또 악재만 얘기하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또 이 엔비디아 관련 기사 중에 이거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갖다가 조사하겠다고 내용인즉슨 이제 뭐 AMD 같은 경쟁 업체들이 이 엔비디아의 우월적 지위 뭐 딴 거 있습니까? AI 칩 시장에서 한 8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칩 구매하는 기업들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무부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어떻게 하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저 자산 시장 특히 증시 빠지는 걸 막아오던 미국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안 그래도 훅 불면 자빠질 이 상황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이런 재료가 뉴스가 뜨는지 참 그거 합니다. 아예 작심하고 빼려고 이러나. 아니 그리고 실업률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4.1 정도인가 4.3, 4.2만 해도 그럴려니 하겠는데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나 더 올라 4.3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저 쌈의 법칙에 0.5%포인트 차이도 훅 단숨에 넘어버리게 저렇게 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마사지 가능한 별로의 지표를 갖다가 지표를 좋게 내거나 뭐 이런 의지가 안 보여요. 글쎄요. 그건 약간의 이제 음모론스러운 그러게요. 말씀이신 거긴 지표를 한데. 마사지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 네,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한강의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소위 미국의 여당, 민주당 네. 또 내지 이쪽에서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나오는 대로 이제 다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나오는 대로. 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좀 더 현재 상황으로 합리적이 아닐까 싶고 사실 더 큰 거는 그 사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이제 되게 예민해진 것이 가장 큰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른바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 그 이전에 발표된 ISF 7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이제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 여파를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스란히 받으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예상되는 분위기였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4% 떨어집니다. 2,605포인트, 2,600선까지 밀려 내려가네요. 코스닥도 1.9%, 2% 가까이 떨어집니다. 76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 각각 4%, 10%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가격 조정이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4% 안팎으로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76,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떨어집니다. 167,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합니다.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5% 내림세입니다. 89만 7,000원. 현대차가 2.8% 하락합니다. 23만 7,000원이고요. 기아가 3.6% 하락합니다. 10만 3,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3% 약세로 6만 1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2% 떨어집니다. 지금 19만 200원, 1.7% 내림세. 그리고 KB금융이 4% 넘게 하락합니다. 7만 9,300원. 포스코홀딩스도 2% 약세로 3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3% 하락으로 18만 3,4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1.6% 떨어집니다. 28만 9,500원. 에코프로가 0.8% 하락하네요. 9만 400원이고 HLB가 1.7% 약세입니다. 7만 9,600원. 삼천당제약도 4% 하락으로 17만 2,3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현재 2% 하락 82,100원이고 엔캠도 2.6% 약세입니다. 177만 1,200원. 리가캠바이오도 2.9% 하락합니다. 8만 900원이고 리노공업 2% 내림세죠. 18만 5,900원. 그리고 휴젤은 5% 넘게 떨어집니다. 22만 3천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 특징 섹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2%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해운주들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흥하해운이 6% 강세입니다. 2,970원.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3.6% 강세입니다. 14,850원이고요. 그리고 대한해운도 2% 상승합니다. 2,185원. 그리고 HMM과 KSS해운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석유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흥부석유가 8% 강세고 한국석유도 6% 이상 올라갑니다. 흥부석유, 한국석유가 9%에서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하방 압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54개에 불과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833개, 보합이 27개고요.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83개, 하락하는 종목은 1,503개, 그리고 보합은 47개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24억 원, 55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0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66억 원, 그리고 기관은 41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가 395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매도를 나타냅니다. 이미 4,600계약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환 시장 지금 달러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5원 상승한 지금 1,371원 20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1,361원. 60이라. 예. 네, 전일 대비 지금 한 3원 57원. 9원 80전 한 10원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고 예. 개장가는 59원이니까 훨씬 더 두 자릿수 하락 이후에 이제 낙폭을 살짝 줄이고 있는데 네. 이게 날린 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공식이 다 깨지잖아요. 예.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일대 주식 올라요. 네네. 이거 안 통하죠. 네. 미국채 수익률, 미국에서 시장 금리 내리면 주가 올라요. 지금 막 뚜두둑 네. 막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주식 안 되죠. 그러니 지금은 그거 합니다. 유가가 3%씩 빠지고 하는 와중에 흥구석유 이런 것만 오르는 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 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가가 오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거 말고는 지금 손댈 게 없다. 지금 이거 어쨌거나 지금 좀 이빨 꽉 물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건 동시효과보다도 더 안 좋은데요. 아마 오늘 정도 빠지고 나면 그 기술적 그 RSI가 한 30 정도까지 네, 아마 또. 코스닥은 이미 30 갔던 걸 기억하고 또 레버리지 쪽에서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이제 아마 신용 미수 쪽에. 예, 우리나라 그때 불과 한 두어 주 전까지 네. 해도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거의 20조까지 그까지 갔었죠.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 B2 이게 전 세계적으로 B2들이 늘었던 것들이 지금 정리되는 과정에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는 뭐 제가 보기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소위 그 유도에서도 낙법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안 부러지고 예. 잘 버티는데 이걸 안 넘어지려 하다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좀 마음을 비우고 계신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소위 이제 B2 한 분들이 좀 걱정이지. B2. 예. 사실은 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괴롭지만 기다리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법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시고 계신 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낫다. 그리고 오히려 좀 비투가고 있던 것들은 그건 정말 또 대응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반대 매매 당하면은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대응을 잘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결국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에 보였던 차트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있던 해에 소위 빅스, 소위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가 네. 보통 7월부터 10월 사이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살짝 꼬리 들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 1990년도 이후에 총 6번 이상 있었던 그러한 그 미국 대선에 있던 애의 평균 수치 올라가는 거를 뚫고 그냥 평균을 그냥 다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이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장세가 분명 맞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2년 정도 후행하는 결국은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나면 25개월 이후에 빅스가 올라간다. 네. 결국은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조금 방어적으로 새롭게 조금 리뉴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변동성 지수 그 계절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 차트는 좀 쇼킹합니다. 예, 그 앞에 차트를 저 보시면 말씀 저 얘기는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을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싸움 룰이든 뭐든 뭐 다 할 것 없이 뭐 제조업 지수니 뭐니 이제 예전에는 이랬을 때 이랬습니다 했다가는 금전에는 안 통할 수도 있네요. 이게 이제 상반기가 상당히 변동성 지수가 낮았었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것을 한 방에 이런 표현이 좀 한 방에 토해내는 거죠. 한 방에 토해낸다. 예. 그래서 결국은 평균적으로는 올 게 오는 거다. 이걸 다 합쳐놓으면 아마 평균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상당히 몸조심을 당분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는 시점을 전후로 네. 좀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연준 금리 인하하고 나면은 수익률 그동안 어땠나요? 이게 보통 첫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올랐었고요. 네. 그 차트를 10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1989년도 이게 86년도 이후인데 이게 첫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적으로 S&P 500은 한 5% 올랐었고요. 근데 정확히 한 4번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평균만 보면은 저런데 이거 상승했던 거와 하락했던 걸 합쳐 달리 구분해 보면 격차가 엄청나다. 상승하면 한 17% 올라가고 하락하면 한 19% 빠지거든요. 대전제는 저 두 번의 큰 하락대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침체가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랑 2008년도
두 번의 침체 때는 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S&P 500이 지속적으로 좀 빠졌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게 미국의 정말로 침체가 오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문제는 공식 침체는 한 그 1년 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그걸 보실 수 있는 지표로 제가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한 3가지 ETF가 있는데 9번 차트입니다. 하나는 원자재 ETF예요. 티커가 DBC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건 사실 6월 이후부터 이미 미리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시그널을 주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여부에 대해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DXJ 일본 그 시장에 대한 해지 ETF입니다. 그래서 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매일매일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이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중동 리스크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기술주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증시를 쫓아다니는 ETF입니다. 그게 이제 EIS인데 결국 이 3가지는 우리가 실업률이 뭐니 이런 거는 일주일이나 뭐 한 달 후에나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거의 그 리얼타임으로 매일매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 3가지를 좀 당분간은 열심히 매일 체크해 가시면서 앞으로의 그런 그 경고 신호가 좀 더 강화되는지 아니면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어떤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업종별로 수익률은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약간 복습하려고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7월 아마 며칠인가 첫째 주에 했던 건데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가 침체를 대응하는 건지 보험성인지에 따라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조건 금리는 떨어지니까 채권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지금 가격 금리 빠지고 채권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은 확실하게 침체 오면은 박살입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요. 반면 이것이 이제 침체 없이 연착륙으로 가면 올라갈 텐데 거기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텐데 업종 성과로 보면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다행스럽게 침체 없이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시장이 과열 국면을 조정해서 한 10% 정도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이걸로 잘 마무리되고 연착륙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은 부동산, 경기소비재, 기술주 이게 다시 괜찮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것이 진짜로 시장이 우려한 대로 여기서 달이 갈수록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기도 더 꺾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그게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경기체 시의 업종 수익률은 다 대부분 박살이고 필수 소비, 유틸리티, 건강관리가 그나마 시장을 이긴다. 그래서 결론 드리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각자마다 다 다를 텐데 이 지금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갈지의 밸런스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두 개를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기왕 하실 거면 아마 소형주 투자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쫓아다니는 S&P 600 제발 좀 하시고 러셀 2000 이건 좀 너무 핫하니까 이건 적자 기업 많으니까 그건 좀 멀리 하시고 S&P 500도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가시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의 그러한 지금의 이제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산으로 좀 골고루 섞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또 통상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미리 답을 하셨네요. 송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응 전략. 대응 전략 지금 뭐 어느 채널을 틀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소나기는 피해라, 무슨 뭐 분할 매수 들어가라, 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견디는 수밖에 없는데 지수 낙폭 100포인트가 넘고 지수 선물에서 거래소에서만 7,500개네요. 마이너스 순매도. 이거는 만 개는 뭐 그거 한데 지금 딴 거보다 우리 대표님 가끔씩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럴 때 오히려 각광을 받을 만했던 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야 이럴 때는 비트코인밖에 없어 할 텐데 이거 코인 지금 아작이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 계속 뉴스 팔로우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정부가 몰수해 놓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시장의 악영향도 좋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네. 하는 이제 연준과 재무부가 만드는 유동성인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이 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 분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괴리가 벌어졌던 게 결국은 자산 가격이 내려오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훨씬 더 세이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이프하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에 시장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양시장 3% 넘게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100포인트 넘게 빠집니다. 4개월 만에 2,500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현재 3.82% 급락하면서 2,574선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3.48% 하락 중입니다. 75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2,737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이 1,390억 원, 개인이 1,280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팝니다. 개인이 1,053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에 외국인이 911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18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딱 한 업종만 오르고 나머지 전부 약세였는데 이 다각화된 통신 서비스 업종마저도 지금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지금 약세골이 가장 깊은 업종으로는 조선과 생명보험, 전기장비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지금 해운주가 좋았다가 지금 다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급락장 속에서도 해운과 석유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소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지금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이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흥하해운은 3.39%, 2.86% 상승하면서 2,8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STX 그린로직스가 2%대, 대한해운이 3.5%, KS해운 1.8%, HMM 4.12%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나마 LPG 관련주는 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흥구석유가 7.28% 상승하면서 거래가 22,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0.42% 소폭의 오름세로 24,000원. 극동유화가 1.26% 올라가면서 4,0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성산업은 1.34% 약세, SOL도 2.77% 하락하면서 6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는 상승합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지분 관련 이슈가 있었고 또 꿈의 초전도체 개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약세장에서도 7.04%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965원이고요. 반면에 나머지 관련주들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샌디오가 0.28%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 고려제강이 1.46% 약세, 인디지스플레이가 3.93% 하락하면서 1,614원, 덕성도 4.1% 빠집니다. 거래가 6,7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주 보겠습니다. 전선주는 오늘 테마 내에서도 가장 약세의 골이 깊은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KBI 메탈이 4.8% 하락하면서 거래가 2,630원이고요.
대원전선이 5.2% 하락하며 3,055원, 가온전선은 7% 가까이 빠집니다. 6.59% 하락하며 3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S 에코에너지가 7.62% 급락하며 24,850원, 일진전기가 5.8% 하락하며 23,3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이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 불안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도주였던 AI와 반도체주 크게 빠지고 있는데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오늘은 어떤 쪽으로 좀 피난처로 생각할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진 국면인데요. 이에 따라 이제 금요일 급락세를 보였던 미증시에서도 경기 방어주로 여겨지는 코카콜라와 또 유나이티드 헬스와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경기 방어주들은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과 함께 주가 역시 좀 안정적인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그간 소외됐던 경기 방어주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서는 경기 방어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네, 먼저 지난주 특징주로 부각됐었던 GS 리테일이 편의점 업계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성수기 효과, 그리고 파리 올림픽 기간에 매출 증가에 따른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금요일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중장기 낙폭 과대가 이어졌던 추세 상황 속에서 4%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침체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분기 마진율이 높은 이런 주류, 빈과 등의 매출 수익성 개선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한 1조 992억 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 역시 600억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수익성 개선과 함께 성수기 효과에 따른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이런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장세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종근당인데요. 의약품 소비는 이런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의 2분기 매출액은 3,8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84억 원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런 주요 성장 품목인 이런 아토제과, 딜란트렌 등과 같은 당뇨약과 고혈압약의 성장 지속과 또 약 3,200억 원 규모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추후에 이제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인데 시장 예상은 했지만 장 초반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미국 제조업 지표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부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7월 신규 고용이 18만 건의 예상치였으나 이를 대폭 하회한 11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침체 우려가 시장 투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고금리 기조 상황에서 경기 둔화 소식은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옴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반영되어가는, 즉 이런 정상화되어가는 구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7월 고용이 큰 폭으로 꺾인 요인이 태풍과 폭염의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다라는 고용 둔화도 시각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경제 지표 그리고 9월 FOMC에서의 이런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전망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이제 재무적으로 좀 양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증시 민감도가 낮은 적은 이런 경기 방어주들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서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신흥국 시장이 밝은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식시장 발전도와 개인 투자 수요가 촉진되면서 증시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흥국 시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4위 규모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인도 대표지수 니프티 50도 코스피보다 3배 이상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18%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200 지수는 6% 상승이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보다 외국인 투자가 10조 원 더 활발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3연임도 인기를 얻은 요인 중 하나인데요. 모디 3기 정부가 제조업 육성 중심의 모디노믹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니프티 50 지수는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의 또 다른 성장 배경으로 인구 증가와 높은 경제 성장이 꼽히는데요.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으로 지난해 4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고 특히 평균 연령은 28세입니다. 다른 신흥국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5위 규모인 GDP가 2030년 2, 3위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에 힘입어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에서 인도 비중이 최근 17.9%에서 18.2%로 커졌고 올해 2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백설기사님께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짚어는 주십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조금은 이렇게 신흥국인들 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시장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그래도 연초 이후로 따지면 지금 언급해 주신 인도 지수가 12%나 올라가지고 거의 미국의 나스닥이나 S&P급으로 같아서 탑 클래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최근 일주일로 볼 것 같으면은 빠지기는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베트남도 한번 짚어봐 주셔야겠는데 자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미중 무역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반사이익을 그럼 베트남이 누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을 우회하면서부터 이미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향후에도 상호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수혜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고 중국 역시 같은 해 12월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 및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미국이 베트남을 통한 중국 우회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배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대베트남 관세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침체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경매에 새롭게 뛰어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 부동산 경매의 입찰 절차와 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가격도 오른다, 거래량도 뛴다. 그리고 제가 봐서 우리 설 교수님도 한몫하신 것 같은데 이 경매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우리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는 이것도 좀 뭡니까 좀 이렇게 부동산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그런 언론의 그런 식의 보도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거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에? 네, 일단 그 서울을 포함해서 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상승. 네, 네. 시장은 좀 상당히 뜨겁다. 뜨겁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얘기한 그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 네.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뭐냐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가 또는 이제 살려는 사람이 예. 많은가.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를 이제 측정하는 지수인데 네. 요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한 100 정도일 때가 매도자, 매수자 약간 백중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균형이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래 매수 우위 지수는 0부터 200이 있는데 예. 0에 가까우면 집을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없는 거고. 200에 가까우면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다. 거의 매물의 2배 정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느낌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보면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하고 이제 서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가 최근 올해 1월 달보다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1월 달에 한 26에서 지금 7월 달에 68까지 상승을 했다. 약 3배 정도. 특히 이제 강남 11개구가 약 74.30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60.90. 그래서 강남이 실제로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쉽게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 지수가 10% 중반밖에 기록하지 않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사상 최저점인 8.9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다만 워낙 이제 그 수도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속되는 집값 상승세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조만간 정부가 8월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또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뭐 요즘에 또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부동산 경매 배우러 학원 아니면은 또 학교 다니는 분들 꽤 있다고 하시던데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입찰 법정을 한번 다녀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자 또 이를테면 이제 모의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입찰장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꽉꽉 들어차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입찰 절차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입찰장에 가기 전에 준비물 같은 경우는 좀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좀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일단 입찰장에 갈 때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 먼저 입찰장에 갈 때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경매 입찰 절차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매 입찰 절차 중에서도 입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찰장에서의 입찰 절차도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법원 입찰장에 가기 전에는 항상 본인이 입찰하는 물건이 오늘 혹시 매각이 혹시 연기나 취하가 됐는지를 꼭 사전에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일 어떤 물건을 입찰하러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 한 7시 정도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건이 혹시 연기나 변경이 되었는지를 좀 꼭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먼저 이제 입찰장에 도착하시면 특히 이제 매각 공고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각 공고에 혹시 연기나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걸 안 보고 입찰장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입찰에 참여하면 네.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또 권리분석상에 또 뭔가 좀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입찰표 작성할 때 특히 이제 입찰 가격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잘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표가 또 나올 텐데요. 실제로 이제 입찰장에 가서 네. 입찰표의 입찰 가격을 잘못 써서 이를테면 이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0 하나를 더 쓰는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해서 이를테면 이제 8억을 써야 되는데 80억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는 뭐 구제 되겠죠. 구제가 안 되죠. 안 돼요? 네, 구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0 하나를 더 썼다 하더라도 일단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냈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돈을 못 내겠죠. 예.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이제 몰수당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과거에 이제 성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를테면 이제 입찰 마감 시간 한 2분 남겨놓고 네. 입찰자가 와서 아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입찰 가격을 수정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집행관이 야 2분 만에 어떻게 이걸 수정할 수 있냐? 그냥 기존에 썼던 거 그냥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요 분이 이제 그 7자를 예. 7천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예. 7자를 9자로 바꾸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1등이 그분이 이제 원래 수정을 안 했으면 1등을 했는데 네. 수정을 했기 때문에 네. 입찰은 무효화된다. 그러니까 절대 입찰 가격은 수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요즘도 도장 필요한 데가 있네요. 저게 그냥 목도장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데 예.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제 다른 곳에서는 예. 이제 도장이 없어도 예. 사인, 예. 서명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 법원 입찰장에는 반드시 도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쉽게도 이제 본인이 간다면 뭐 막도장을 가져가도 되고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고 또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또 이제 하나의 실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대리인으로 가면 이를테면 이제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이를테면 인감도장은 영어로 되어 있고 예. 막도장은 한글인데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는 첨부하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그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되는데 막도장을 날인하는 그래서 실수가 된 사례도 종종 있더라.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부동산 경매 실패하는 경우가 뭐 일단 부동산 가치 제대로 판단 못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 매물 옥석 가리기 위해서 권리 분석 네. 그거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매물 옥석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네. 즉 물건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실제 이제 물건 분석은 그 자체로서 그 물건이 일단 가치가 있냐 없냐, 또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아파트에서는 물론 이제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사실 공부할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신축의 역세권을 가장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신축이고 역세권.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아파트, 네.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로 대단지의 브랜드를 또 가장 선호하고 네. 1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군 브랜드, 거기다 이제 조금 첨언하자면 교육 여건과 편의시설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 누가 뭐래도 뭐 강남 3구라든지 예. 마용성 또 예.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이나 화성 이런 곳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요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송도나 예. 청라, 검단 이런 곳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한 3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아파트가 서울 마포구의 레미안 프루지오입니다. 일명 이제 마레프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가 이제 2015년산, 그러니까 9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신축의 아파트 선호도가 좀 좋고 이 아파트는 2호선 아연역하고 5호선 애호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니까 초역세권의 더블 역세권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일단 이 아파트가 프루지오니까 1군 브랜드의 3,885세대 대단지 아파트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제 감정가가 21억 원인데 일단 여기가 이제 마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마포 강남 3구 그러면 감정가 한 번 떨어졌다. 그러면 시세는 감정가보다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파트도 현재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이번 한 번 유찰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기초로 본인이 현장 답사, 즉 임장을 하셔가지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그 다음에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요즘에 송도가 또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일자리도 많고 예. 교통 호재도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천의 송도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2016년산 아파트고요. 8년차 아파트. 인천 1호선의 그 캠퍼스 타운역의 도보 1분 거리에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일단 그 롯데캐슬에도 브랜드가 좋고 또 1230세대니까 대단지 아파트. 역시 또 이 현재 시세가 감정가 9억 4천을 좀 넘기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 한 7분 거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송현아,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송현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따라서 감정가보다 현재 시세가 높기 때문에 한 번 유찰돼서 지금 30% 저감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본인이 임장해서
특별히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좀 적절하게 한번 입찰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 용인시의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동부 센트럴 자이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2019년산 5년 된 아파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축도 5년 된 초신축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된 아파트. 네. 우리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5분 이내면 초역세권, 오호. 10분 이내면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일단 5년 이내니까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예.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도보로 한 10에서 12분 거리. 브랜드는 또 1군 브랜드 자이니까 1057세대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현재 시세가 지금 12억 7,800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한번 유찰된 70%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매물의 옥석도 가리고 입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낙찰 받으면 이제 내 집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있던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보통 그 내쫓아야 되는 그 명도 소송 네. 그걸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같은 예. 건물을 낙찰 받게 예. 되면 거의 뭐 100% 점유자가 있습니다. 네네. 뭐 소유자가 있던 또는 이제 임차인이 있던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러한 이제 점유자에 대해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상은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줘서 네. 원만하게 좀 협상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가 한 95% 이상. 또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사실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비를 안 줘서 만약에 이사를 안 나간다, 원만하게. 그러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강제 집행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줘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또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좋기야 그렇게 원만하게 네. 합의돼서 그냥 나가고 하면 좋은데 사실 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갑자기 내가 뭐 새들어 살고 있는데 경매 그거 했다고 나가라고 하면은 황당하죠.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 안 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 강제 집행할 때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 네.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네.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점유자 입장에서는 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명도 협상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95% 이상 잘 되고 있다. 어지간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소장님께서 네. 아파트의 점유자다. 예. 근데 경매가 그저께 나와서 네. 제가 오늘 낙찰 받고 예. 소장님 나가세요. 예. 일주일 드릴 테니까 예. 이러면 정말 불편할 텐데 예. 낙찰자가 소장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이사비하고 이사기한을 드릴 테니까 명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미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소장님 되게 불편했겠죠. 네. 점유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한 6, 7개월 있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돼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가면 예. 낙찰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좀 해야 된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강제 집행 절차가 이제 언급돼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냐면 집행관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집행관하고 친하다라고 해서 예. 제가 낙찰 받았는데 우리 이진우 선생님이 안 나가니까 예. 강제로 좀 집행을 해달라. 그러면 집행관이 오케이 이렇게 하진 않고요. 항상 교수님 예를 들면 제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자라고 해서 뭐 나쁜 것은 아닌 것이니까. 다만 이제 집행관은 제가 이제 명도를 강제 집행을 요청했을 네. 때 그래?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문이나 인도소송 판결문을 가져오면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명령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명령 이제 결정을 받아서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은 법원이 그 인도명령 결정문을 소장님하고 저한테 이제 송달해 주거든요. 예. 낙찰자인 점유자한테는 소장님. 인도명령 결정문의 내용은 뭐냐면 점유자 소장님은 예. 그 부동산을 예. 낙찰자 설춘한에게 명도해 주세요. 어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겠죠. 결정문이 가면 예.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결정문을 가지고 예. 법원에 가서 예. 소장님한테 그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원 집행문을 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예.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그 집행관은 이제 어떻게 하냐? 예. 그럼 집행관은 제가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곧바로 집행을 하기보다는 예. 먼저 계고합니다. 자, 계고는 뭐냐면 집행관이 직접 와서
소장님을 만나서 예. 이거 설춘환 씨가 낙찰받은 아파트인데 또는 예. 상가인데 예. 왜 명도를 안 해주냐. 예.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2주 줍니다. 2주를 드릴 테니까 2주 안에 원만하게 예. 명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명도를 안 해준다. 그러면 집행관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 때나 와서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아하. 그 모든 책임은 점유자인 소장님한테 있다. 아. 이렇게 이제 계고를 하죠. 그래서 계고가 계고. 맞습니다. 계고 내지는 예고라고 하는 건데 예, 예. 그게 이제 끝나면 웬만하면 전부 다 사실 이제 명도가 완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소장님께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죠. 그럼 지금이라도 좀 이사비하고 이사비 좀 주시겠다.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통상 어떤 경우냐면 원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네.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 예, 사람이 없는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이 예. 없을 때는 꼭 인도민의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 또 경매 책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미 안 살게 된 지 뭐 3개월, 6개월 됐으면 그냥 문 따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꼭 집행은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 아니면 점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집행관 분들 뭐 마석도 형사처럼 이런 분들 아니죠? 실제로 이제 집행관 분들은 예전에 네. 이제 법원 직원들, 검찰 직원분들이었고요. 네. 그 집행관하고 같이 나가는 이제 인부분들이 약간 좀 그런 분들이 좀 많다. 그래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주 목적으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임대 수익 목적, 수익 창출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점유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네.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실수요자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투자용으로 또 세를 줄 거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저는 재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점유자를 명도 협상한 다음에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제 집행 후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경험칙상 기존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재임대를 하는 게 맞고요. 소유자나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명도 후에 제3자한테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매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 목적으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실거주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이거 경매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 입찰 팁이나 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네. 많은 분들이 네. 부동산하고 경매 투자를 하면서 예. 주식처럼 예. 한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고 싶다. 아하. 한 달 안에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나 경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좀 롱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자금 계획에 잘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본인 돈이 2억밖에 없는데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어허.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원 대출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대출이 한 5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3억 원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이를테면 낙찰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생겼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렇겠구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기본적으로는 예. 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임장.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야, 요즘에 디지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냥 사진 보고 지도 보고 그냥 입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동산을 현장 가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갔었을 때 내가 오히려 좋게 생각했던 점이 좀 나쁘게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내가 좀 나쁘게 봤는데 오히려 현장 가면 훨씬 더 좋았던 그런 부동산들도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런 방송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답사, 임장을 좀 자주 많이 해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굉장히 커지네요. 코스피가 결국에는 외국인 지금 현선물 매도 공세 2,600선이 붕괴가 됐고 지금 니케이가 또 많이 니케이가 빠지네요. 그러네요. 예. 니케이하고 우리 코스피가 좀 전에 아래꼬리가 좀 달리나 싶었는데 네. 또 시간이 가면서 또 계속 어쨌거나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장이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정민앵커 빨리 컨디션 회복하세요. 감기 몸살이 있어 놓으니까 영 힘을 못 쓰시네. 시장이 좀 올라오면 시장이 괜찮을 올라오면 텐데요. 몸도 좋아질 텐데.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